자, 두 번째 시간. 쉬는 시간마다 한 가지, 한 기를 좀 해야 된다잖아요. 그 다음에 마스크가 쓰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게 최근에 어느 분이 그 학신자하고 그 승용차 안에서 3시간인가 몇 시간 있었다잖아요. 근데 마스크 쓰고 있었으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된다. 그게 결론 같아요. 백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자, 이제요. 우리 지금 탄력성 배우고 있는데 오늘 이 탄력성에 대해서 좀 뭔가 그렇게 흘러가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럼 수가탄하고 있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이제 저처럼 여러분들은 막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개념 배웠습니다. 두 번째 공식 암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공식은 이렇게 한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요 세 번째가 최근에 요 시험에 잘 나와요. 이렇게 세 번째가 이제 타이틀을 달아보면 세 번째가 이렇게 됐어요. 이거 오늘 이 표를 다 외우고 가자고요. 이거 오늘 다 외우셔야 돼요. 오늘 못 외우면 집에 가지 말라고. 집에 가지 말고 오늘 외울 때까지 하셔야 돼요. 외울 때까지. 뭐 하나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자, 그러면 다시 수가탄 써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 그다음에 두 번째 공식 이렇게. 세 번째가 지금 이 타이틀이거든요. 그러면 타이틀 한번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 곡선의 형태, 기울기 이렇게 냈거든요. 이 말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수요 곡선이 모양새가 달라진다는 소리야. 자, 여기 볼래요? 제가 수요 곡선을 그려낼 겁니다. 이 수요 곡선입니다. 가격, 수요량, 수요 곡선이거든요. 그럼 수요 곡선 1번, 수요 곡선 2번, 수요 곡선 3번 다 수요 곡선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수요 곡선 얘도 수요 곡선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수요 곡선의 모양새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수평선이거든요. 수평선. 이렇게 수평선이고 지금 여기가 수직선이죠. 자, 이렇게 갈수록 여기 수직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갈수록 기울기는 커진대요, 작아진대요? 기울기. 요 수평선이면 이렇게 평평하면 기울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기울기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4번 요 수직선인 경우가 기울기가 가장 큰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수평선으로 갈수록 기울기는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갈수록 기울기는 작아진다고요? 기울기 작아진다 이렇게. 기울기는 낮아져요. 반대로 이렇게 하면 기울기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 타이틀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기에 따라서 수요 곡선의 모양새가 달라진다 이런 소리라고요. 여기 전부 다 수요 곡선인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부터 무한대 사이 값을 가져요. 그런데 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이걸 5개로 나눠요. 0부터 무한대까지를 5개로 나눈다고요. 그래서 봐봐요. 5개 나왔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5가지 안에 다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근데 이제 이 5개로 나눠서 기준이 1이에요. 0부터 무한대까지 갔는데 기준이 1입니다. 여기가 1이라고요. 탄력성 1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탄력성이 1인 경우가 있고 이 두 개는 1번하고 2번은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은 탄력성이 1보다 작다고요.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부터 무한대 사이 값을 갖는데 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이걸 5개 구간 나눈 거야. 5개 구간 나눠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이렇게 이름을. 그러니까 이런 걸 시험에 나온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암기하셔야 되잖아요. 탄력성이 1이다. 그러면 이름을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 1번하고 2번을 보면 탄력성 1보다 커요. 자, 여기 2번 탄력성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1번도 탄력성이 무한대면 무한대는 1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큰 거잖아요. 크죠. 그럼 크면 탄력적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탄력적.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탄력성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다? 0이면 1보다 작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불러요.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이것 자체를 이제 머릿속에 입력하셔야 되잖아요. 탄력성은 5개로 나눠서 이름 붙여준다. 탄력성이 1이다, 이름은요,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다, 탄력적. 1보다 작다, 비탄력적. 그런데 양 사이드에 있는 것 볼래요? 양 사이드에 있는 것은 1번은 탄력성이 무한대입니다. 그럼 1보다는 크죠? 1보다는 크니까 탄력적. 완전히 크니까 완전 탄력적. 자, 탄력성이 0입니다. 0이면 1보다 작죠.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 완전히 작으니까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그럼 이제 자유자재를 하셔야 돼요.
시험 지문에 또 책을 읽다가 완전 탄력적 나왔다. 탄력성이 무한대. 완전 비탄력적이 나왔다. 탄력성이 0. 단위 탄력적이 나왔다. 탄력성 1. 그럼 탄력적이 나왔다. 그럼 탄력성 1보다는 크지만 무한대보다는 작다. 그럼 탄력성이 비탄력적으로 나왔다. 그럼 탄력성이 1보다는 작지만 0보다는 크다. 탄력성이 0이면 그냥 완전 비탄력적이 하니까. 그럼 탄력성이 0.7 나왔다. 그럼 이건 탄력적, 비탄력적. 이렇게 이제 자유자재를 하셔야 한다고. 그래야만이 이 다음에 내용들이 이제 쉬워지는 거라고. 그 다음에 책을 읽거나, 그 다음에 문제를 읽을 때 머리가 작동하는 거고. 탄력성 0부터 무한대 사이 크기를 갖는다. 5개로 나누고 이름 붙여준다. 기준은 1. 1이면 뭐라고 하고?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무한대면 완전히 크니까 완전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0이면 완전히 작으니까 완전 비탄력적. 그럼 탄력성이 0.7 나왔습니다. 0.7은 1보다 작네. 비탄력적. 탄력성이 1.7 나왔습니다. 1.7은 1보다 크죠? 탄력적.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저하고 또 싸운다고 이제. 이걸 여러분이 빨리빨리 안 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제 이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암기하셔야 되니까 됐죠? 여러분 목이고, 이제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시면 금방 되는데, 또 이 부분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가탄,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공식은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수가탄 공식은 수요량, 여기 분자는 가격, 뒤에는 변화율, 이렇게 붙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게 공식인데, 그럼 단위 탄력적일 때는 탄력성이 1이죠? 탄력성 1일 때는 이 두 개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보자고요. 탄력성 1이면 이 수요량의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어디가 큰가 작은가 보자는 소리야. 이렇게 나눈 게 뭐래요? 이렇게 나눈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탄력성 1 나왔네요. 그럼 탄력성 1 나왔으면 가격이 10%가 변화했어요. 수요량은 몇 퍼센트? 10%. 그래야 1 나오는 거야. 그러면 가격이 20% 변하면 수요량도 20%. 가격이 30% 변하면 수요량도 30%. 더하면 짜증나죠? 그만해 이제. 그러면 탄력성 1이다. 단위 탄력적이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수요량의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이 같다는 소리야. 이걸 시험에 낸다고 이걸 틀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틀릴 일이 없잖아요. 근데 많이 틀려버려요. 틀릴 일이 없잖아요. 탄력성 1이다. 아직 안 된 사람이 지금 3사람 있어. 정확하게는 3사람 반이야. 요 반은 한 분은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3명은 확실히 안 되는 거고, 한 명은 됐다 안 됐다 하니까 3.5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야. 자, 그분을 위해서 자, 갑니다. 자, 탄력성이 1이다. 이름은 단위 탄력적이다. 그러면 가격이 30개 변하면 수요량도 30개 변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위 탄력적일 때, 탄력성 1일 때는 수요량의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이 같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라고 이렇게. 자, 이제요. 탄력적인 경우 보자. 탄력적인 경우. 그럼 탄력적인 경우가 탄력성 1.7 나왔대요. 1.7이니까 1보다 크니까 탄력적이죠? 그때는 요 수요량의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봅시다. 자, 가격이 10%가 변화했어요. 그럼 탄력성 1.7 되려면 요 수요량은요. 17%가 변화해야 돼요. 자, 탄력성이 1.7입니다. 탄력성 1.7이요. 그럼 가격이 1%가 변화했습니다. 그럼 여기 수요량은요. 1.7%가 변화해야 돼요. 그럼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는 수요량의 변화율하고 가격 변화율 중에서 어디가 커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고요. 이렇게. 그럼 머릿속에 입력하는 거예요. 탄력적일 때는 양변화가 커요. 양변화가. 탄력적일 양변화가. 그럼 이제 반대로 비탄력적일 때는 할 거 없죠. 비탄력적일 때는 반대로 갈 거니까. 그럼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가 더 크다고요. 이렇게. 이걸 시험에 내는 거라고. 이거. 자, 그럼 봐요. 자, 비탄력적일 때 가격 변화가 크다고 했는데 이제 증명해 보일게요. 비탄력적이다. 탄력성이 1보다 작다. 탄력성이 0.8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탄력성이 0.8이면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1보다 작으니까. 그럼 0.8일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 볼까요? 좀 이 구간 하고 있습니다. 탄력성 0.8이다. 그러면 가격이 10%가 변화했습니다. 수요량은요? 8%. 그래야 0.8 될 거니까.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1보다 작을 때는
수요량의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 중에서 가격 변화율이 더 크잖아요. 가격 변화율. 그래서 가격 변화율이 더 크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하고, 요 두 번째하고 네 번째는 반대야, 반대. 반대니까 요 두 번째가 이해되면 네 번째는 굳이 이해해서 두 개를 막 짬뽕시켜가지고 헷갈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 나는 탄력적인 것만 하겠다. 그럼 탄력적이다, 양 변화가 크다. 비탄력적이다, 가격 변화율이 더 크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비탄력적입니다. 무슨 변화가 크다? 가격 변화율이 커진다. 비탄력적이다, 가격 변화율이 크다. 비탄력적이다, 가격 변화가 크다. 자,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개 남았네요. 양 사이드에 있는 거. 여기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그럼 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를 해볼게요.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그럼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는 탄력성이 0이라겠죠? 그럼 탄력성이 0이란 말은 탄력성이 있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탄력성이 없다는 소리는 수요량 변화가 없다는 소리야. 자, 지금 제가 예를 들 거니까 저의 수요 탄력성이 몇인가? 1인가, 2인가, 0.5인가, 0인가, 무한대인가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보세요. 저는 맥주를 한 달에 언제나 30병을 수요해요. 언제나 30병. 맥주를. 그럼 맥주 가격이 한 병에 1,000원을 할 때도 30병. 맥주 가격이 10,000원 올라갈 때도 30병. 10만 원 올라갈 때도 30병. 맥주 가격이 1,000원에서 100원 떨어져도 30병. 그럼 맥주 가격은 변화하죠. 맥주 가격이 변하는데 저의 맥주 수요량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저는 수요량이 변화가 없네요. 그럼 탄력성이 있다 없다? 없다. 탄력성이 0이다. 그게 이거라고. 이거. 그럼 탄력성이란 말은 가격이 아무리 변화해도 나의 수요량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수요량 변화율이 0 되는 거라고. 0.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완전 탄력적, 요 무한대인 경우. 요 무한대인 경우는 요 완전 탄력적하고 완전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 볼래요? 여기 2번, 3번, 4번은 가격 변화를 써놨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 완전 탄력적과 완전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율이 몇이다 없잖아요. 수요량은 변화율하고 또 수요량은 변화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하고 의미가 없고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만 의미가 있다고요. 그럼 요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수요량이 딱 고정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수요량이 변화율이 0, 이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럼 여기 완전 탄력적일 때는 탄력성이 무한대일 때는 어떤 경우냐면 자, 가격이 떨어져요. 어떤 물건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겠죠, 일반대로. 그렇죠? 근데 가격이 얼마 떨어지냐면 0.0000001%가 떨어져요. 1%. 가격은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이걸 미세한 가격 변화라고 그래요. 0.00001% 떨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럼 1,000원짜리가 0.00001% 떨어지면 그 계산도 안 돼. 얼마 떨어졌는지. 그렇죠?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때 수요량이 가격이 떨어지는 수요량이 무한대로 증가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를 완전 탄력적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면 여기 가격이 떨어진다가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량이 무한대로 된다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요량은 변화율이 무한대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름하고 수요량의 변화와 가격 변화율 관계까지 다 해봤습니다. 자, 연습. 탄력적이다. 그럼 무슨 변화가 크다? 양 변화가 크지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1보다 크면 가격 변화율이 큽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큽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 그럼 비탄력적이다. 무슨 변화가 크다? 가격 변화율이 크다. 단위 탄력적이다.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같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저의 맥주 수요량을 생각하라고.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면 저의 맥주 수요량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수요량 변화율이 0. 완전 탄력적이다. 미세한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무한대로 바뀐다. 그래서 수요량 변화율이 무한대다.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럼 됐고. 자, 이거 타이틀 볼래요? 타이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 곡선 형태. 이 말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기에 따라서 수요 곡선의 모양새가 달라진다는 소리야. 그러면 수요 곡선을 몇 개 그릴까요? 5개 그려야 돼. 요 5개 나왔으니까 이렇게 5개. 5개 그릴 건데 요 3번은 별 의미가 없고 양 사이드에 있는 게 요즘 잘 나와. 양 사이드에 있는 게. 요렇게. 그럼 이걸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은 필요 없어요. 그냥 암기한다고요. 자, 여기 1번 완전 탄력적. 그럼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 곡선이 뭘까? 수평선. 요 수평선. 이것은 이거 뭐 피노키오 코가 아니라고. 의미가 이렇게 수평선이 난 소리야 이게.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수요국수는 뭐요? 수평선 이렇게. 자, 이번에는요. 수요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수요국수는 뭐다? 수직선. 됐습니까? 그렇게 외우시라고. 자,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이다. 수평선.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직선. 이렇게. 됐지요? 완전 탄력적이다. 수평선.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직선. 더 하면 여러분 자존심도 상하고 이제 그만합시다. 이거 다 알겠잖아 이게. 내 시험 나오면 틀려버려.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헷갈려서 틀려버리지. 헷갈려서. 그러니까 시험에서 완전 탄력적이 나오면 빨리 써. 여기다가 이렇게 써 그냥. 완전 비탄력적이 나오면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쓰지 말고 시험지에다 써놔. 이렇게 썼는데 여기다가 수직선 이렇게 하면 이러면 나라님도 못 구해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써놓으면 이제 수평선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틀려온다고요. 틀려온다고? 순간적으로 요 수직선이라고 써있는데 그다 수평선이 자기 읽어버린 거야. 그렇게 읽어버린다고. 완전 비탄력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자기 읽을 때는 완전 탄력적으로 읽어버린다니까. 그래서 틀리는 거라고. 시험장 가면 긴장하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걸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계속 반복하는 거야. 계속 반복. 그래서 완전 비탄력도 나왔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렇게 완전 비탄력 나오면 B다 동그라미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 동그라미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아 B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걸 안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개론을 먼저 푼 게 아니라 민법을 먼저 풀었어요. 그러니까 민법이 좀 까다로웠거든. 자기는 민법에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했는데 민법이 까다로워요. 그러면 이제 개론을 오면 막 당황스럽거든. 당황스러우니까 막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막 짜증나고 막 그래야지.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이 비탄력적인데 자기는 탄력적이라고 봐버린다고. 그러니까 알고 틀려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는 소식이에요. 선생님 이거 시험장 가봐라. 그렇게 된가 안 된가? 물론 그렇게 되겠죠. 저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요 두 개, 요 3번은 필요 없고. 그럼 두 개 남았는데 요거 증명할 필요 없이 자 수요국수에 제가 두 개 그릴 겁니다. A하고 B 이렇게 그렸습니다. 어디가 완만합니까? B. 증명을 해보면 탄력적이면 완만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외우시라고 이제. 요 탄력적이면 완만하게 나온다.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그럼 이렇게 두 개 주면 여러분들이 보고 나서 아 B가 탄력적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 요 탄력적이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그럼 탄력적이면 탄력성이 크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A와 B 중에서 탄력성이 큰 게 어디입니까? B. 자, 그러면 수요국수는 요 탄력적인데 수요국수는 완만입니까? 극경사입니까? 완만이야. 완만. 자, 여기 A하고 B 중에서 어디가 더 기울기가 클까요? 요 A가 기울기가 커요. 비탄력적인 경우가. A가 기울기가 크다고요. 그럼 완만하면 기울기가 작은 거라고. 기울기 작다. 여기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급경사라고. 급경사. 그럼 급경사면 기울기가 크다야. 크다.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 결론이 하나 도달했습니다. 결론이. 자, 여기 B 봐봐요. B가 탄력성이 크거든요. 그죠? 탄력적이니까. 근데 기울기는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탄력성 크기와 기울기 크기가 반대로 가는 거야. 반대로. 그러면 탄력성이 크다. 그러면 기울기는 크다, 작다. 작다. 기울기 작다. 이렇게. 그럼 여기 A는 탄력성이 작다. 기울기는 크다. 이런 식으로. 완만하면 탄력적,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 이거 보고 여기 요 그림 보고 요 그림을 주고 나서 수역선 두 개 주고 나서 옆 밑에 써주는 거 아니니까. 옆에 써주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완만하다, 탄력적. 그걸 잊어버렸다. 완만하면 탄력적 잊어버렸다. 그럼 A하고 B 중에서 어디가 더 비탄졌습니까? A. 여기가 비탄졌잖아. 요 비탄졌으니까 요 비탄력질을 한다고 이렇게. 그렇게라도. 그러니까 강원도 가서 여기는 다 비탄력적이네 그러면 된다고. 강원도 가면 비탈이 많잖아요. 오 이거 비탄력적이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수험생 중에서 고향이 강원도라 가면 비탄력적이구만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그렇게라도 맞춰야 되잖아요. 수요국수는 두 개 그려졌는데 요 비탄졌다 그럼 비탄력적. 그러면 완만하다 탄력적 이렇게라도 미쳐버릴 것 같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자 이거 마무리하고 할 건데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건데 다음에 또 깊은 내용 할 거고
그럼 여기까지 할 건데, 자, 이것만 표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0부터 무한대까지. 몇 개 나눈다? 5개 나눈다. 여러분에게 뭐 몇 개 나눕니까? 이런 건 안 나오겠죠. 5개 나눠서 이름을 붙여준다. 그럼 기준이 1이야. 탄력성 1이면 단위 탄력죠. 그럼 탄력성 1이라는 것은 가격이 10개 변하면 수요량도 10개 변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탄력성 1이면 수요량의 변화과 가격 변화가 같다는 소리야. 근데 탄력성 1보다 큰 경우가 있고 1보다 작은 경우가 있다.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비탄력적이면 비탈졌다, 급병사다.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 탄력적인 경우가 두 가지 나오죠. 그냥 탄력적, 완전 탄력적. 그럼 무한되면 1보다 크니까 탄력적인데 완전히 크니까 완전 탄력적. 자, 탄력성이 0.7 나왔다. 0.7이면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탄력적. 0이면 완전히 작으니까 완전 비탄력적. 자, 시험 문제로 갑시다. 수요 탄력성이 0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이라 한다. OX? O? 그것도 우리 시험 문제 했습니다. 최근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되면 완전 탄력적이라 한다. OX? O? 완전 탄력적이라 한다. 자, 그러면 이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가 클까? 수요량 변화가 클까?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가 크다.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가 크다. 그럼 탄력적이면 양 변화가 크다. 그 탄력적이면 수요량 변화가 크다. 이렇게. 됐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게 탄력성이 이제 몇인가 봐봐요. 가격 변화하고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탄력성은 몇이다? 가격 변화하고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되어 있다. 저의 맥주 수요량은 언제나 30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격 변화하고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되어 있다. 탄력성은 몇이다? 0. 0이다. 이름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부른다. 됐지요? 이렇게. 자, 완전 탄력적이다. 수요선, 수평선.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직선. 탄력성이 0이다. 탄력성이 0이다. 그러면 수요선은 뭐다? 수직선. 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적. 수직선. 탄력성이 무한대다. 수요선은 수평선. 이제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 곡선의 형태, 이게 공급에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이 타이틀을 이렇게 달 수 있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 곡선의 형태, 이렇게 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이렇게 5개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똑같게. 이름도 똑같아. 이름도.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이면 이름은 뭐라고 하고? 단위 탄력적이라 하고, 그때는 가격이 10% 변하면 공급량도 몇 퍼센트? 10%. 그러면 여기다 이제 공급이라고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는 단위 탄력적이라 하고, 그때는 가격 변화율과 공급량 변화율이 같다. 이렇게.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1.2다. 그러면 이름은 탄력적이라 부르고, 그때는 가격이 10% 변하면, 가격이 10% 변하면, 그러면 공급량은 몇 퍼센트 변하고? 12%가 변하고.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 변화율, 양 변화가 커진다.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그때는 가격 변화율과 공급량 변화율 중에서 어디가 크다? 가격 변화율이 크다.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가 크고, 탄력적이면 양 변화가 커지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 이름은 완전 비탄력적이라 부르고, 그때는 가격 변화하고 상관없이 공급량 변화율이 0이다. 자, 우리나라 토지 가격이 평당 10만원에서 1000만원, 1000만원에서 1억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토지 공급량은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우리나라 토지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한 나라의 토지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나라 토지량이 고정되어 있죠. 한 나라의 토지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다면 공급의 탄력성은 0이다. OX. 오잖아요. 토지량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공급량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됐지요? 그게 이제 최근에 시험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 곡선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다. 완전 탄력적이다. 공급 곡선 뭐다? 수평선. 그러니까 수요든 공급이 똑같다는 소리야. 응?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공급선 수평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공급선 수직선. 이렇게. 이 3번은 할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두 개의 공급선 그릴 거니까 어디가 탄력적인지 어디가 비탄력적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요. 공급선을 우상향 한다고 이렇게.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디가 탄력적입니까? 2번. 완만하면 탄력적이니까. 요 1번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되셨죠? 그럼 여기 수요와 공급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우리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여기까지 하는 거야. 여기까지만. 그러면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는 거 그대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그대로 있다는 거.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거 이제 기출 지문을 보자고. 최근에 기출 지문.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 배웠어도 이 기출 지문을 OX 못 해내면 그러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아무리 들어도 안다. 근데 문제를 못 풀어내면 그러면 이제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수험생의 비애입니다. 자,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그렇습니다. 비탄력적이면. 그럼 비탄력적이면 우리는 가격 변화율이 크다고 배웠죠? 비타, 크다.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율이 더 큰 거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율이 수요량의 변화보다 크다. OX. O. 얘가 약간 변형시켰죠. 변형시켰는데 실제 시험 지문을 이렇게 냈어요. 싸가지 없이. 봐봐요. 실제 시험 지문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 이렇게 냈어요. 뭡니까 있습니까? 다시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 OX? 오죠. 아니 봐. 여기 빼버리고 원래는 이렇게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 율이 작다 이렇게 냈다고요. 이거 옳은 말 틀리마? 옳은 말.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가 더 크잖아요. 그럼 수요량 변화가 더 작은 거지.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낸 거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약간 출제자가 바꿔냈잖아요. 그 지문을 그렇게 주면 제가 이거 변형시켰잖아요. 근데 변형시키지 않고 이렇게 주면 여러분하고 오늘 싸워. 이거 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아, 가격 변화가 더 크다. 근데 실제 시험은 수요량 변화가 더 작다. 가격 변화가 더 크면 수요량 변화가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 시험은 그렇게 냈다고요. 그걸 그렇게 내면 여러분이 또 언니 왜 이렇게 돼야? 그래서 언니한테 막 물어보고 그러면 언니는 몰라 그냥 외워버렸어.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쉽게 준 거라고 이렇게. 자,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랍니다.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면 아무리 가격 변화해도 저의 맥주 수요량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가격 변화와는 상관없이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맥주 가격이 1,000원에서 10만원, 20만원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수요량이 30%는 고정된다. 맞습니까? 이렇게. 자, 3번. 한 국가 전체 아까 했던 거잖아요.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랍니다. 그럼 우리나라 토지량이 딱 이렇게 고정됐어요. 이렇게. 그럼 평당 가격이 10만원, 1000만원, 1억 올라간다 하더라도 토지 공급량은 변화가 없죠. 그럼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 몇이다? 0이다. 완전 비탄력적. 자, 탄력성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편 경제론에서 중요한 탄력성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3편도 있고 4편도 있을 건데 이제 5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5편으로. 그 5편으로 가면 부동산 투자론이 있는 게 있어요. 투자론. 투자론. 그러니까 투자론이 올해 이제 부동산과 결혼이 좀 쉽게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상대적으로 민법에 비해서 좀 난해하게 나왔습니다. 아까도 복도에서 말했지만 그 난해하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운 문제 형태를 냈고 국사 문제도 내고 그랬습니다. 국사 문제. 국사에서 나올 거라는 문제. 국사는 문제 보면 그러면 이게 뭐 박스 주고서 이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십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올해 부동산과 결혼해서 그런 걸 냈죠.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 그걸 냈다면 제가 이해하는데 부동산과 결혼해서 그런 걸 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 문제라도 못 맞히게 내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아마 그 문제를 알아서 푼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다 찍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냈고 그다음에 투자론이 최소 7개 그렇지 않으면 8문제를 냈다고요. 근데 올해는 딱 3문제 낸 말고 나눴어요. 그러면 이 7문제 정도의 초점을 맞춰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한 최소 4개의 사항 열심히 했던 거 4개의 사항을 전혀 출제하지 안 해버렸죠. 그럼 이 4개 사항 중에서 뭐 포트폴리오도 있고 위험도 있고 수익률도 있고 그다음에 화폐의 시한가치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게 막 있다고요. 투자 분석 기법도 있고 어림셈법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 전부 다 무시.
그래서 요 세 개만 딱 출제해버렸죠. 그리고 나머지 요 네 문제를 사이드에서 내버리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 버린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투자론을 요 7문제 출제했으면 요 4개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를 충분히 건져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쫙 배제돼 버리니까 공부는 엄청 했죠. 투자론에서. 저도 여러분하고 열심히 했더라고요. 근데 안 나와버리니까 당황스러운 거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 부동산의 결론이 어렵게 느껴져 버리고 실제로 어렵고, 이제 그런 경우는 최소 맞출 수 있는 시험 문제를 몇 문제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상급 문제하고 하급 문제가 구별되게 줘버렸잖아요. 그냥 눈만 크게 떠도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막 줘버리고, 그 다음에 상급 문제는 도저히 맞출 수 없게 줘버리고, 이렇게 했다 보니까 좀 힘들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럼 부동산 투자론에서 7문제 내지 8문제 출제되면 공부할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서 반드시 오늘 알아야 될 거, 기초인문고장에 알아야 될 거 딱 하나만 이제 투자론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게 뭐냐면 돈 벌기 위해서 부동산 사는 겁니다. 그게 투자론이에요. 그럼 여기 이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사고 싶어요. 이걸 투자 대상이라고 그래요. 투자 대상 부동산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 그럼 투자 이론은 나중에 이제 보다 알겠지만 이 투자는 이 부동산 산 게 아니라고요. 사고 싶어 한다는 소리야. 그럼 어느 경우에 투자하냐 투자하지 않느냐, 그게 투자론에서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자할까 아니면 투자하지 말까, 이거 결정하는 게 투자론에서 처음이자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투자론을 공부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결국은 이 부동산 투자 가치가 있다, 투자 가치가 없다, 나는 투자하겠다, 투자하지 않겠다, 이거 판단하는 거라고요. 모든 내용이.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여부 판단이야. 그러니까 그걸 투자 분석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론에서는 투자 분석하겠다. 그러니까 투자 분석한단 말은 투자할까 말까,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게 부동산 투자에서 이제 골자라고요. 그러면 어느 경우에 투자할 것인가, 그거 따지는 거라고. 그럼 투자의 목적은 돈 버는 게 있다고. 그럼 이런 경우 투자한다고요. 투자 여부 결정은 투자할까, 투자하지 말까, 이렇게. 그럼 어느 경우에 투자하냐면 돈 되면 투자한다고 그래요. 그럼 어느 경우에 돈 되면 투자하느냐?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이 부동산이 나에게 현금을 벌어다 줘요. 그게 현금 수입이 있는 거예요. 수입. 투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어. 투자 이론은 이 부동산을 보면서 내가 저걸 투자할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투자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예상하는 거야. 투자한다면 저 부동산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것이다. 나에게 뭔가 수입을 줄 것이다. 현금 수입이 있다고. 그럼 투자하지 않았으니까 여기다 앞에 뭐라 쓸까? 예상. 예상 현금 수입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부동산을 저는 투자한다면 내 돈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겠죠. 수입이 있으려면 지출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현금 지출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저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직 투자하지 않았죠. 가정하는 거야. if. 그럼 분명히 저 부동산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것이다. 그게 현금 수입. 투자하지 않았으니까 예상되는 현금 수입. 그럼 투자한다면 내 돈 나갈 것이다. 이 돈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죠. 그래서 예상되는 현금 지출이 있을 것이다.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예상되는 현금 수입이 더 크면 그럼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나오면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 중에서 예상되는 현금 지출이 더 크면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투자론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내가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판단하려면 투자한다면 수입은 얼마나 되고 지출은 얼마나 된 것을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게 상식 아닌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한다면 수입과 지출을 판단해봐야 돼. 추정해봐야 돼. 계산해봐야 돼. 예상해봐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 결국 부동산 투자 분석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 하는 거냐면 이 부동산으로부터 나에게 들어올 걸 예상되는 돈과 내 돈 나갈 걸 예상되는 돈 두 개를 비교하겠다는 소리야. 비교. 됐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비교해보겠다. 그러면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묶어서 몇 글자입니까? 예상 빼버리면 8글자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 8글자를 4글자로 만드는 거야. 현금 수지 그런다고. 수지. 요 수가 수입, 요 지가 지출. 그래서 현금 수지를 예상해 보겠다.
이걸 현금 수지를 추정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에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려면 수익과 지출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익과 지출을 따져본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니까 앞에가 뭐가 생략되고 예상되는. 그러니까 투자 이론은 전부 다 예상되는 거니까 앞에 예상되는 것을 다 생략해요. 그러니까 수익과 지출을 따져보는 거야. 자, 그런데요. 요 현금 수지가 순수하게 우리말이 아닙니다. 요 수지는 수익과 지출이라고. 수익과 지출은 한자말이라고. 그럼 이걸 우리말로 만들면 현금 흐름이라고 그래요. 흐름. 왜 흐름이라고 하냐면 현금 수입은 나에게 들어오는 거고 현금 지출은 나가는 거니까 현금이 들어갔다 나갔다가 이것을 흐름이라고 한다고. 영어로 캐시플로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캐시카드, 현금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요 현금 흐름, 현금 수지 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지. 자, 공부했던 거 현금 수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현금 수지가 나오면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 수지 나왔으니까. 그럼 현금 흐름을 주면서 유량이냐 저량이냐 물어봐요. 그럼 뭡니까? 유량 이렇게 한다고. 유량. 이 흐름이 플로우. 유량이라는 소리야 이게. 그러면 투자 분석한다. 뭘 추정한다? 현금 수지를 추정한다. 현금 흐름을 분석한다. 이렇게 바뀌어버린다고. 자,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현금 흐름을 추정해봐야 되잖아요. 부동산 투자의 현금 흐름을 추정해봐야 되겠죠? 근데 부동산 현금 흐름은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러면 이 투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부동산을 사서 가지고 있다 판다 이게 투자라고요. 그러니까 투자의 3단계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투자의 3단계. 그러니까 투자의 3단계는 투자는 3개의 단계가 있다는 소리야. 그럼 이 부동산 내가 투자한다. 그러면 사야 되잖아요. 취득하는 단계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취득하고 해서 바로 판다. 내가 지금 사서 바로 판다. 그것은 투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투기라고 그래요. 투기. 그럼 내가 이걸 사서 이 부동산 사서 일정 기간 동안에 보유해 가지고 있는다고요. 가지고 있다. 보유한다. 자, 요 보유하는데 그냥 보유하면 안 돼요. 그냥 보유한 게 아니라 이게 임대용 부동산이라면 그러면 취득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해 운영. 운영한단 말은 임대 영업을 한다는 소리야.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 후에 처분해요. 이걸 투자의 3단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의 3단계는 취득하고 운영하고 처분한다. 이걸 투자의 3단계. 그럼 만약에 이건 투자인가 봐요. 내가 취득을 했어요. 근데 3년 동안 가지고 있어. 5년 동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운영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팔아버려요. 그럼 이거 투자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투자가 되려면, 이 분산 투자가 되려면 취득하고, 그 다음에 10년, 5년, 3년 동안 보유하면서 영업하고, 그냥 방치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팔겠다. 이렇게 3개, 취득, 운영, 처분이 있으면 투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투자가 뭐라는 소리예요. 이 분산 취득을 했어요. 가지고 있어, 3년 동안. 5년 동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방치를 해. 운영을 안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팔겠다. 투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가 되려면 취득, 운영, 처분이 있어야 돼. 근데 운영이 없다. 취득해서 바로 처분 간다. 이것도 투기라고 그래. 투기. 학문적으로. 자, 그러면 투자가 되려면 취득하고 운영하고 처분해야 된다. 이거 볼래요? 투자가 되려면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 다음에 보유할 때 운영하는 거야. 영업한다는 소리야. 영업. 그리고 나서 처분하겠다는 소리야. 이걸 투자의 3단계라고 그래. 자, 그러면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 현금 수지를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다는 소리야. 그럼 투자한다면,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그러면 나에게 들어올 돈과 나에게 나갈 돈을 지금부터 따져보겠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취득할 때는 이 부동산이 나에게 돈 벌어준 게 아니라고요. 취득할 때는 내 돈이 나간다고. 이걸 현금 유출, 현금 지출이라고 한다고. 여기까지 모를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자, 내가 이제 운영을 해. 그러니까 3년을 보유한다고. 3년 동안 보유하는데 이 부동산 그냥 방치하면 투자가 아니라고. 이 3년 동안 임대 영업을 한다고. 임대 영업. 그럼 임대 영업을 하면 돈이 들어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가는 것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임대 영업을 하면 영업을 할 때 수익과 지출이 있다는 소리야.
수익과 지출. 그걸 운영수지, 영업수지라고 한다고. 여기 이제 현금이란 말이 지금 생략했어요. 영업현금수지, 영업현금 흐름 그런다고. 그러면 영업현금수지는 이 부동산 내가 사서 임대 영업을 한다면 그러면 수익과 지출이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임대 영업을 한다. 임대료가 들어온다. 임대료. 그것은 수입이야. 근데 임대료 수입이 있는가 하면 비용이 있다고. 경비 같은 게. 그러면 그것은 비용이야. 지출이라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파는 것은 매각이 한다고요. 매각 수지. 매각할 때 현금 수지가 있다고. 자, 이거 팔 때 수입은 내가 10억 주고 사서 15억에 판다 그러면 15억이 들어온 거라고. 근데 지출은 뭘까? 중개 수수료 같은 거. 팔면 중개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그것을 지출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의 현금 흐름은 취득할 때 돈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보유할 때 운영, 임대 영업을 할 때 수익과 지출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팔 때, 매각할 때 현금 들어온 것도 있고 나갈 것이고. 그럼 부동산 투자의 현금 흐름은 이 3단계를 다 살펴봐야 된다는 소리야. 근데 이제 이건 나가는 거니까 빼고 부동산 투자의 현금 흐름은 두 가지로 나온다고 그래. 보유할 때 영업수지와 처분할 때 매각수지 두 개 나와야 된다. 그럼 이거 보유할 때 영업수지가 얼마나 나오고 매각할 때 매각수지가 얼마나 나오는가 이걸 따져봐서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한다고. 자, 볼까요? 요 돈 취득할 때 내 돈이 나가. 내 돈 나간데 10억이 나갔어요. 이렇게. 투자 이론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나오면 나간다는 소리야. 자, 근데 3년 동안 영업을 해. 3년 동안 영업을 하는데 이 영업을 통해서 수입과 지출을 따졌는데 수입은 1억 5천, 지출은 5천. 그러면 영업을 통해서 1억이 돈이 들어온다는 소리야. 그럼 매년 1억 들어오면 3년 동안 있으면 몇 개 들어온다? 3개 들어오니까 3억이 들어온다는 소리야. 3억이. 이렇게. 자, 이거 팔 겁니다. 얼마 주고 샀어요? 10억. 10억 주고 사는데 팔 때 15억에 판대. 그러면 매각 현금 그러면 15억이 들어오는데 근데 이익 남은 것은 5억이라는 소리야. 왜? 10억 주고 사서 15억에 팔았으니까 5억 남는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예상되는 지출은 미안합니다. 이거 잘못했어요. 15억이 들어오는 거야. 15억이 이제 뺄 거니까 15억이 남는 것은 5억인데 15억이 들어오는 거라고. 그러면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내 돈 나가는 것은 일단 10억이 나갔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영업에서 1억씩 몇 번? 3번. 3년 보유할 거니까. 그럼 5년 보유하면 몇 번 나온다? 5번. 5년 보유한다면 5번 나오겠죠? 그럼 1억씩 3번 나와. 그 다음에 팔 때 15억이 들어와.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18억이라는 돈이 들어올 거 이상 되는 금액이에요. 여는 현금 유출이고 지출이고 여는요 현금 수입이야. 그러면 현금 수지를 보면 지는 얼마고? 10억이고 수는 얼마고? 18억이고 그럼 수입이 더 크죠? 그럼 투자 가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하는 게 투자 분석하는 거라고. 그럼 투자 분석할 때 여기 10억 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영업할 때 돈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처분할 때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그걸 추정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업 수지, 영업에 따른 현금 수지를 추정해 본다고. 그걸 영업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자, 이거 볼까요? 여기 부동산 투자 분석한단 말은 결국은 뭘 분석하는 겁니까?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따져보겠다는 소리야. 근데 나가는 돈은 의미가 없고 들어오는 돈은 몇 가지 형태로 들어와요? 두 가지. 영업할 때 들어오고 팔았을 때 들어오고. 그럼 영업할 때 돈이 들어오는데 얼마 들어오는가를 계산해 보자. 그걸 영업현금 수지, 영업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거라고. 이게 영업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거고 이거 매년 나오는데 이제 올해는 투자인으로서 세 문제밖에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거 빼버린 거지.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거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들이 뭐 엄청나게 막 중요해 있어서 막 앞머리 따서 외우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 올해는 딱 빼버렸지 이거.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게 안 나와버리니까 이게 다른 데서 나와버리니까 막 당황스럽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 올해 안 나왔으니까 내년은 뭐 100% 나올 것이고 뭐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게 영업 현금으로 추정한다. 그럼 부동산 투자 분석할 때 영업 현금으로만 추정해야 됩니까? 처분 현금으로도 추정해야 되죠. 그거는 거의 안 나오죠. 시험에. 그러니까 이 영업 현금을 추정하는 게 투자 이론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정할 건데, 자, 증문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 10분 쉬었다 이거 험금으로 한번 추정해 보자고요. 되셨나요? 예. 자, 됐습니다.